어둠이 깔린 서울. 낡은 아파트의 옥상 문이 삐걱거리며 닫혔다. 관리인 김 씨는 모두 떠났다고 중얼거리며 자물쇠를 채웠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문 뒤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민재는 숨을 고르며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섰다. 26세. 그는 서울의 한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꿈을 좇는 청년이었다.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숨겨진 상처가 있었다. 민재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다. 가족, 친구, 동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만 예외였다. 응우엔 탄, 28세.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그는 민재가 다니는 미술학원의 야간 강의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탄은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가끔씩 베트남 억양이 섞인 말투가 민재의 마음을 간지렸다. 그의 미소는 민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고 둘은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 옥상에서 마주한 이 순간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재야. 무서워. 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섭지. 민재가 솔직하게 답했다.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그게 덜해. 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래. 그들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재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쉽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민재의 아버지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아들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탄 역시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의 부모는 그가 한국에서 성공해 돌아오길 기대했다. 사랑은 그들의 꿈과 책임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옥상에서의 대화는 평소보다 더 깊었다. 민재는 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내가 중학생 때 친구들이 나를 다르다고 놀렸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숨겼어. 계속 숨겼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탄은 조용히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도 베트남에선 이런 내가 용납되지 않을 거야. 근데 민재,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어. 그 순간 아파트 아래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야, 거기 누구야? 관리인 김 씨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올라왔다. 민재와 탄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그들의 비밀은 이제 막 위협받기 시작했다. 민재와 탄은 급히 옥상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관리인은 문을 두드리며 계속 소리쳤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나와. 민재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만약 들킨다면? 만약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알아챈다면? 그는 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탄은 그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괜찮아. 내가 나갈게. 탄이 속삭였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나가자. 우리 같이. 그들은 숨을 고르며 옥상 문으로 다가갔다. 문이 열리자 관리인 김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너희 뭐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침착하려 애썼다. 그냥 바람 쐬려고요. 잠깐 올라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리길 바랐다. 김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들을 훑어봤다. 다음부턴 관리실에 말하고 올라와. 이 시간에 옥상에 있는 거 이상해 보인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문을 잠갔다. 민재와 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작은 사건은 그들의 비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기시켰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어젯밤의 일로 가득했다. 탄과의 관계는 그를 행복하게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안겨주었다. 그는 점심시간에 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그냥 너랑 있고 싶어. 탄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따뜻했다. 좋아. 민재야. 내가 갈게. 그날 저녁 민재의 작은 원룸에서 둘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탄은 베트남식 반세오를 만들며 웃었고 민재는 서툴게 그의 옆에서 재료를 다듬었다. 부엌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나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갔다. 괜찮아. 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냥 아빠가 좀 엄격해. 내가 뭘 하든 항상 기대가 많아. 그는 말을 멈추고 탄을 바라봤다. 가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너랑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한데 이게 잘못된 건지. 탄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우리 마음이 선택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민재는 그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또 다른 소리로 끊겼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민재는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그의 여동생 강지훈이 서 있었다. 22세. 대학생인 지훈은 민재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빠. 갑자기 왔는데? 이 시간에 손님 있어. 지훈의 눈이 탄에게 향했다.
민재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탄을 바라봤다. 오빠. 이분은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민재는 그 안에 담긴 궁금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대답을 고심했다. 이건 응우엔 탄. 내 미술학원에서 만난 친구야. 민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탄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민재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베트남 억양이 살짝 묻어났다. 지우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오, 베트남 분이시구나. 오빠가 외국인 친구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거 처음 봐. 그녀의 말은 순수했지만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훈이 더 깊이 파고들까봐 두려웠다. 지훈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오빠. 아빠가 또 잔소리했어. 결혼 얘기 또 꺼내더라. 오빠 언제쯤 여자친구 생길 건지 궁금하다나.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는 순간 숨이 막혔다. 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민재는 놓치지 않았다. 지훈아. 그런 얘긴 나중에 하자. 민재는 말을 돌리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그나저나. 오빠. 아빠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고 했어. 가족 모임 있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다. 가족 모임은 언제나 그에게 압박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민재를 숨막히게 했다. 지훈이 떠난 후 민재와 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반세오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둘 다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민재야. 괜찮아. 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특히 아빠.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타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나도 무섭지만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그 눈빛에 위로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두려움이 맴돌았다. 그는 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탄. 너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것 같아. 그 주말 민재는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은 평소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재의 아버지 강철수 55세 건설 회사 중역으로 일하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민재에게 늘 가정을 책임질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어머니 이혜진 52세 는 조용히 가족을 챙기는 성격이었지만 남편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식사 중
아버지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재야. 너 회사에서 잘 지내는 건 알겠는데. 언제쯤 장가갈 생각이냐? 나이도 이제 적지 않다.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빠.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히 다짐한 듯 들렸다.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생각. 남자는 책임져야지.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은 제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탄의 얼굴이 떠올랐다. 탄과 함께한 순간들. 그 따뜻한 미소와 손길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탄에게 전화를 걸었다. 탄.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민재야. 내가 거기 갈게. 지금. 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시간 뒤. 탄은 민재의 원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민재. 내가 여기 있어.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의 전화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그 베트남 남자랑 뭐 하는 거지? 조심해. 메시지는 짧았지만 민재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누군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민재는 전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익명의 메시지는 그의 손을 떨리게 했다. 탄. 이거. 누가 보낸 걸까? 그는 탄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탄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불안이 묻어났다. 민재야. 당황하지 마. 우리 조심하면 돼. 누구든 간에. 우리가 뭘 하든 그들이 간섭할 권리는 없어. 하지만 민재는 쉽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누가 그들의 관계를 눈치챈 걸까? 관리인 김씨. 아니면 지훈. 아니면 회사 동료? 그의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탄과 함께 보낸 순간들을 떠올렸다. 옥상에서의 대화. 함께 만든 반세오. 서로의 손을 잡았던 따뜻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은 곧 탄의 미소로 덮였다. 탄은 민재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다. 민재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탄을 지킬 거야.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동료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특히 같은 팀의 김도연. 30세. 는 평소 민재와 가벼운 농담을 나누던 동료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민재를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도연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민재.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민재는 긴장했다.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민재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야? 너 표정이 좀 달라졌어. 민재는 순간 숨이 멈췄다. 도연이 뭔가를 아는 걸까? 그는 급히 화제를 바꿨다. 뭔 소리야? 그냥 피곤한 거야. 그날 저녁. 민재는 탄을 만나러 미술학원 근처 카페로 갔다. 탄은 학원 강의가 끝난 후라 피곤해 보였지만 민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민재. 오늘 좀 괜찮아? 탄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익명의 메시지 얘기를 꺼냈다. 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재. 우리 조심해야 해. 하지만 숨기고만 살 순 없잖아. 언젠가는 우리도 당당해질 날이 올 거야. 민재는 탄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 주말 민재는 또다시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식사 중 아버지의 친구인 박 씨가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야, 너 같은 훌륭한 젊은이가 왜 아직 결혼 안 했나? 좋은 여자 소개해줄까?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웃었지만 민재는 웃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또 익명의 메시지였다. 너희 둘 이제 그만둬. 아니면 후회할 거야. 민재는 전화를 손에 쥔 채 굳어버렸다. 아버지가 그의 표정을 눈치챘다. 민재.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민재는 급히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팸 문자예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스팸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탄에게 전화했다. 탄. 우리 이제 어쩌지?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탄은 침묵 끝에 말했다. 민재. 내가 베트남으로 돌아갈까? 내가 여기서 떠나면 너한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민재는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뭐? 안 돼. 탄.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너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탄은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민재.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하지만 너 아빠, 너 가족, 그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 나 때문에 너 상처받는 거 싫어. 그들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었다. 민재는 탄을 만나기 위해 그의 숙소로 달려갔다. 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문을 열자 탄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민재. 내가 그런 말 해서. 민재는 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탄. 제발 떠나지 마. 우리가 같이 싸우자. 그 순간 그들의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응우엔 탄. 문 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와 탄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응우엔 탄. 나와. 얘기 좀 하자.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민재는 탄의 팔을 잡았다. 탄. 이게 누구야?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탄은 창백한 얼굴로 문 쪽을 바라봤다. 민재. 나도 몰라. 하지만 무서워. 탄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민재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탄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여기 있어. 내가 알아볼게.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베트남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다. 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한국인 남자랑 뭐야? 민재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 남자는 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탄은 침착하려 애썼다. 형. 진정해. 무슨 소리야? 남자는 탄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다 봤어. 너희 둘이 같이 있는 거. 너.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해. 이런 짓 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는 탄의 사촌. 응우엔 빈. 베트남에서 온 사업가였다. 빈은 탄의 가족과 연락하며 그의 생활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재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걱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공부 잘해서 성공하라고 보냈더니? 이런 짓이나 하고 다녀. 탄은 고개를 숙였다. 형. 나 그냥 나답게 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빈은 코웃음을 쳤다. 나답게. 그게 이런 거야. 너 지금 정신 나간 거야. 그는 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그만해. 탄이 뭘 잘못했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비는 민재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너. 그 한국인 남자지. 탄을 꼬드긴 게 너야. 그렇지.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꼬드긴 게 아니야. 우린 그냥 서로 사랑해. 그 말에 비는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사랑. 터무니없어. 너희 같은 건 인정받을 수 없어. 탄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형. 제발. 우리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비는 고개를 저었다. 조용히. 이미 늦었어.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민재와 탄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다. 그날 밤. 민재는 탄과 함께 그의 원룸에 남았다. 둘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재.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재는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 때문이야. 그리고 난 후회 안 해.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동료들이 그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점심시간. 도연이 다시 다가왔다. 민재. 너 요즘 좀 이상하다니까? 무슨 소문이 도는 것 같던데? 민재는 심장이 철렁했다. 소문. 무슨 소문?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이 너에 대해 수군대는 것 같아. 민재는 불안에 휩싸였다. 익명의 메시지. 빈의 위협.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의 소문까지. 그는 탄에게 전화했다. 탄. 우리. 이제 어쩌지?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것 같아. 탄은 침묵 끝에 말했다. 민재. 우리 당당해지자.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그들의 결심은 곧 현실로 다가왔다. 그 주말. 민재는 아버지와 단둘이 만났다. 아버지는 민재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너 요즘 이상하다. 무슨 일 있는 거지?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빠. 나 사실 게이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다. 나 탄을 사랑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 너 지금 정신 나간 거야.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재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자유를 느꼈다. 그는 탄에게 전화했다. 탄. 나 말했어. 아빠한테 다 말했어.
타는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민재. 괜찮아.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너랑 같이라면 괜찮을 거야. 민재의 고백 이후 그의 집은 냉전 상태에 빠졌다. 아버지는 그와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지훈만이 민재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넸다. 오빠. 나 놀랐어. 근데 오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녀의 말은 민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침묵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타는 자신의 가족과도 갈등을 겪고 있었다. 비는 약속대로 탄의 부모에게 그의 관계를 알렸다. 베트남에 있는 탄의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다. 탄. 너 왜 이러는 거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돌아와. 탄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떨었다. 엄마. 나 그냥 나로 살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재와 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텼다. 그들은 서울 도심의 한 공원에서 만나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재. 우리 너무 힘들지? 탄이 물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힘들어. 근데 너 없으면 더 힘들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호출되었다. 강민재. 자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어. 자네. 동성애자라는 게 사실인가? 상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상사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영향이 없다고. 고객들이 알면 어쩔 건가? 우리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민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일자리까지 위협할 줄은 몰랐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탄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탄. 나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탄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날 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로 했다. 그는 SNS에 긴 글을 올렸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탄의 손을 잡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민재의 게시물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친구들은 그를 응원했지만 많은 이들은 비난과 조롱을 보냈다. 특히 익명의 메시지는 점점 더 악랄해졌다. 너 같은 사람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해. 너 때문에 회사 망신이야.
민재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탄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그의 학원 동료들이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강사 중 한 명은 그에게 내가 이럴 줄 몰랐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탄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이게 맞는 걸까?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탄. 우리가 맞아.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들의 용기는 곧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민재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왔다. 민재. 너 그 SNS에 올린 거 뭐야? 너 진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빠. 저는 그냥 저로 살고 싶어요. 아빠가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민재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재.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야.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민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무너졌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탄이 있었다. 민재. 나 여기 있어. 탄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지훈이었다. 오빠. 나 지금 오빠 집 앞이야. 얘기하고 싶어. 민재는 문을 열었고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오빠. 나 오빠 편이야. 아빠가 뭐라고 하든. 나 오빠 지지할게. 지훈의 응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민재와 탄을 자신의 아지트로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훈의 아지트는 홍대의 작은 카페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고 민재와 탄을 그 공간에 소개하며 말했다. 여긴 안전해. 여기선 너희가 너희 자신일 수 있어. 카페는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으로 가득했고 민재와 탄은 잠시나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지훈은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탄 오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나 진짜 진심이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큰 힘이 돼. 탄도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훈 씨. 저 같은 사람 받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카페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의 회사 동료. 도연이었다. 그는 민재의 SNS 게시물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를 직접 만나 확인하고 싶었다. 도연은 카페 안으로 들어와 민재를 불렀다. 민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은 그를 카페 밖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 너 진짜로
그게 사실이야. 너 동성애자야. 민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응. 사실이야. 그래서 뭐?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 그냥 이해가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민재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연. 나 그냥 나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민재. 회사에서 이거 문제 될 거야. 상사가 이미 너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민재는 심장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게 문제라면 내가 감당할게. 도연은 한숨을 쉬며 떠났다. 민재는 카페로 돌아와 탄과 지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오빠는 오빠답게 살면 돼. 탄은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날 밤. 민재와 탄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처음 만난 그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 우리 이렇게 계속 싸워야 하나? 탄이 물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탄.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야. 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 너 말대로야.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자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손상됐어.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했어. 민재는 그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상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결정된 거야. 오늘까지 짐 싸.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회사 밖으로 나와 탄에게 전화했다. 탄. 나 잘렸어. 탄은 즉시 민재를 만나러 달려왔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괜찮아. 우리가 새 시작을 하면 돼. 하지만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탄. 나 이제 어쩌지? 가족도, 일도, 다 잃었어. 탄은 민재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민재. 너 나 잃은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우리가 같이 새 길을 찾아갈 거야. 그들의 대화는 따뜻했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였다. 그날 밤. 민재는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희 끝났어. 이제 진짜 후회할 거야. 메시지에는 민재와 탄이 옥상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재는 공포에 휩싸였다. 누군가 그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탄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탄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도 흔들렸다.
민재. 이거. 누가 한 거지? 그들은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재는 관리인 김 씨를 의심했다. 그날 옥상에서 우리를 본 게 김 씨 아저씨였잖아. 그 사람이. 그들은 관리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다음 날. 민재와 타는 아파트 관리실로 갔다. 김 씨는 그들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 뭐야? 무슨 용건이야? 민재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아저씨. 이거 아저씨가 찍은 거예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너희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김 씨의 말은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그들은 진실을 읽을 수 없었다. 민재와 타는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큰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다. 민재와 타는 관리인과의 대화에서 답을 얻지 못했다. 김 씨는 그들의 질문에 성을 내며 쫓아냈고, 둘은 더 큰 혼란 속에 빠졌다. 탄. 이거 누가 한 걸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민재는 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탄은 한숨을 쉬었다. 민재. 누군진 모르지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민재는 자신의 SNS를 다시 살펴봤다. 그의 게시물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었다. 응원 메시지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 댓글이 그의 눈에 띄었다. 너 같은 사람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해. 그 댓글은 익명 계정에서 왔지만 민재는 직감적으로 그 계정이 익명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민재는 지훈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훈아. 이 계정 좀 알아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아야겠어. 지훈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계정을 추적해보라 부탁했다. 며칠 뒤. 지훈은 민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오빠. 이 계정. 도연 오빠 거야. 회사 동료.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도연이 그들을 감시하고 위협한 장본인이었다니? 그는 도연에게 전화의 만남을 요청했다.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민재와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마주했다. 민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연. 왜 우리를 괴롭힌 거야? 그 메시지. 사진. 다 너지. 도연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민재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민재. 미안해. 나 그냥 이해가 안 갔어.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 건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너 SNS에 올린 거 보고 화가 났어.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냈어. 민재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도연. 너 내 친구였잖아. 왜 날 이렇게 배신한 거야?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민재. 나 잘못했어.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하지만 나도 너 미워하고 싶진 않아. 그냥 우리 좀 내버려둬.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민재는 그 사건으로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한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는 탄에게 이 일을 전하며 말했다. 탄.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도연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탄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너 진짜 강해. 나 너 때문에 더 용기 내.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민재를 집으로 불렀다. 민재. 너 아직도 그 사람 만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저 탄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재. 너 내 아들 아니야. 나가. 민재는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집을 나와 탄의 원룸으로 달려갔다. 탄은 문을 열자마자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민재는 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탄. 나 이제 가족도 없어. 너밖에 없어. 탄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재. 나도 너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 같이 새 가족을 만들자. 그들의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민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자신의 꿈을 이어갔다. 탄은 학업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탄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나 베트남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부모님께 직접 말하고 싶어. 민재는 불안했지만 탄의 결심을 지지했다. 탄. 내가 같이 갈까? 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재. 이건 내가 해야 해. 하지만 돌아올게. 약속해. 탄은 베트남으로 떠났다. 민재는 그의 빈자리에 외로움을 느끼며 기다렸다. 며칠 뒤, 탄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재. 나 부모님 만났어. 근데 쉽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탄. 무슨 일이야? 괜찮아. 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민재. 나 너한테 돌아갈 거야. 약속해.
탄은 베트남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의 부모는 그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족 모임은 눈물과 다툼으로 끝났다. 하지만 탄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민재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그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 나 지금 인천공항이야. 너 어디야? 민재는 즉시 공항으로 달려갔다. 터미널에서 탄을 보자마자 그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탄. 고생했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탄은 민재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재. 나 부모님 잃었어. 근데 너 있으니까. 괜찮아.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공항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의 새 삶은 쉽지 않았다. 민재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탄은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서 그래픽 디자인 관련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의지했다. 지효는 자주 그들을 찾아와 응원했고, 그녀의 친구들 중 일부는 민재와 탄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민재는 탄에게 말했다. 탄.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자. 법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으론 가능해. 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나도 그거 원해. 우리 같이 미래를 만들자.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탄은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작품을, 탄은 그의 그림을 전시했다. 전시회 제목은 둘이의 사랑, 우리의 싸움기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드러냈다. 전시회에는 지용과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은 낯선 이들이 찾아왔다. 전시회 마지막 날, 민재는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다. 저와 탄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가족, 친구, 일자리.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얻었죠.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탄은 민재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어. 고마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민재는 아버지의 얼굴을 군중 속에서 발견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아버지는 민재에게 다가왔다. 민재. 나 아직 너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 하지만 내가 행복한 것 같아. 그걸로 됐다. 그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탄을 끌어안았다. 탄. 우리 해냈어.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비난과 편견은 존재했다. 하지만 민재와 타는 서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싸움이었음을 알았다. 마지막 장면은 그들이 옥상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재. 우리 이제 무섭지 않아. 탄이 물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무섭지.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별빛 아래 서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그들만의 빛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다.